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청첩장이 나왔다며 슬며시 내밀었습니다. 손에 들고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생각보다 훨씬 정성스러운 디자인이었어요. 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어 남편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요즘은 청첩장도 예쁘게 잘 나오네. 남편도 청첩장을 받아들며 눈길을 주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청첩장이 깔끔한 게 마음에 드네. 근데 우리 며느리가 마음만 고운 게 아니라 얼굴도 참 예쁜 것 같아. 요즘 TV에 나오는 연예인보다 예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애가 참하고 얼굴도 예쁘고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긴 하지. 딸 하나 있었으면 하고 바랬는데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말을 꺼내고 나니 이야기가 저절로 흘러갔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요즘 젊은 애들은 시부모 모시고 여행 가는 걸 아주 극혐한다고 하던데 같이 여행도 가자고 하고 우리가 복이 아주 많은가 봐. 앞으로도 영주를 딸이라 생각하고 잘해줘야겠어. 둘이서 예비 며느리 칭찬을 끝도 없이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 영주를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잠시 할 말을 잃었다고 해야 할까요? 예쁘다는 단어 하나로는 도저히 다 당기지 않는 분위기였거든요. 눈에 먼저 들어오는 단정함, 그보다 앞서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감싸는 고유한 기운이었어요. 웃음을 지을 때마다 입가가 부드럽게 열렸는데 그 미소에는 상대를 먼저 살피는 온기가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습니다. 괜히 시선을 끌려하기보다 곁에 있는 사람을 먼저 헤아리는 눈빛이었고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었어요. 상대의 말이 완전히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그제야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얹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아이가 얼마나 단단한 속을 가졌는지를 말없이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외모도 맑고 정갈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 얼굴이었고 옷차림 역시 과하지 않으면서도 상황을 읽는 감각이 자연스럽게 묻어났어요. 무엇보다 그 모든 단정함이 애써 꾸며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몸에 스며든 태도처럼 느껴졌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무언가를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을 이어가면서도 자신의 의견만을 내세우는 법이 없었습니다.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돌아본 뒤 말을 고르는 모습에서 지혜롭다는 말이 그냥 붙는 게 아니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상황을 읽는 눈이 있었고 그 안에서 자신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도 알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함께 있던 시간이 길진 않았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이 아이라면 어느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줄 수 있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굳이 흠을 찾으려 해도 선뜻 떠오르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모난 구석 없이 둥글면서도 그렇다고 흐릿하지 않는 사람, 영주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기울다 보니 예비 며느리가 그저 예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 때문에 우리에게는 아들 하나가 전부였어요. 혹여 며느리가 잘못 들어오기라도 하면 어쩌나 싶은 걱정을 오래 안고 살았는데 그 걱정이 무색해질 만큼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을 앞두고 있던 차에 아들이 청첩장 디자인도 예비 며느리가 직접 하나하나 고르고 골라서 저렴하게 잘 마무리했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 말에 다시 한번 감탄이 나왔어요. 알뜰하고 야무진 면모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었거든요. 딸처럼 귀하게 대하겠다는 마음이 더 단단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읽었는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 회사 여직원들 보면 사치 심한 직원도 꽤 많거든. 저번에 내가 말했잖아. 여직원 한 명이 사채를 쓰는 바람에 사채업자가 회사까지 쫓아왔다고. 그 직원 결국 그만두긴 했지만 골빈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니까. 맞아. 요즘 엄청 개념 없이 행동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 며느리는 무슨 바를 주기적으로 다녔다고 하던데 그게 걸려서 이혼했잖아. 별의별 사람이 다 있구만. 말도 마. 그 일 때문에 내 친구 한동안 정신과 치료받고 난리도 아니었어. 친구 아들이 외국계 회사를 다녀서 출장이 잦았거든. 그때마다 그 바에 가서 남자를 만나고 돌아다녔다고 하더라고. 남편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걸 알게 된 계기도 참 기가 막히지. 그 아들 부부네 집이 조금 오래된 아파트였던 모양이야. 옆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다는데 어느 날은 마트에 딸기가 아주 신선해 보여서 며느리 생각이 나더래. 그 며느리가 과일을 그렇게나 좋아했다나 봐. 그래서 가끔 집 앞에 과일만 놔두고 오곤 했는데 그러다 보니 오며 가며 옆집 할머니를 몇 번 마주쳐서 인사도 하고 과일도 조금 나눠드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날도 과일을 놓고 돌아서려는데 할머니가 내 친구 눈치를 살피더니 이상한 소리를 꺼냈다는 거야. 이상한 소리라니? 무슨 소리를 했다는 거야? 말을 할까 말까 한참 망설이시다가는 하도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 하는 말인데 며느리 뒷조사 좀 해봐요. 요즘은 무서워서 아들 장가 보내기도 힘들겠어. 그러시더니 후다닥 집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근데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뭔가 영 이상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뒷조사를 해주는 곳이 있더라는 거야. 설마 사람을 사서 며느리 뒷조사를 시켰단 말이야? 그런 말을 들었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당신이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헛소리라고 넘기겠어? 문득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뒷조사를 시켰더니 세상에나 아들이 출장만 가면 오밤중에 남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가더라는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 암튼 그게 다 밝혀져서 며느리는 그 즉시 쫓겨났고 그 친구 가족들은 충격을 받아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니까. 그런 거 보면 내 자식만 잘 키운다고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 무서운 세상이라니까. 그러니 내 입장에서는 영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난 말이야. 직업이나 학벌 그런 건 별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해. 뭐니 뭐니 해도 인성이 먼저 아니겠어. 당연하지. 인성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 남편이 크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예비며느리 칭찬이 한창 무르익던 사이 문득 생각이 미치는 곳이 있어 화제를 돌렸습니다. 근데 정숙이한테는 청첩장을 줘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정숙 씨는 아직도 힘들게 살지? 그렇지. 남편은 일자리 구하느라 고생인가 본데 쉽지 않은 모양이야. 그 바람에 정숙이가 청소일하면서 살잖아. 청소일이라니? 그런 말 없었잖아. 남편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입장도 있고 하니까 굳이 말 안 한 것뿐이야. 근데 남편이 일자리를 못 구하고 있으니까 자기라도 벌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청소 일자리를 구한 모양이더라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고 청소 일한다고만 들었어. 그동안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텐데 많이 힘들겠구만. 저번에 보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더라고. 사실 그동안은 정숙이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잖아. 근데 하루아침에 그리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남편이 낮게 한숨을 내쉬며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참 힘든 거야.
내 친구도 사업하다 망해서 농사 짓고 있는 친구 있잖아. 민철 씨? 그래, 민철이 말이야. 민철이도 사업이 진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그리 됐잖아. 그러다 보니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근데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오히려 그때부터 아내의 진가가 드러나더라고. 민철이 아내도 그동안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고생 한번 안 해봤거든. 그치만 사원방에서 민철이가 폐인이 되어가니까 시골로 데리고 가서 농사일을 시작했잖아. 남편 사업 망하면 이혼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던데 민철이 아내나 정숙 씨나 참 대단한 거야. 그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 그러게 말이야. 나도 정숙이 강단에 깜짝 놀랐다니까. 그러면서 나도 그런 일이 생기면 정숙이처럼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닥치면 다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 그동안 남편이 고생해서 벌어다 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잘 살았으니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래도 민철 씨네는 땅이라도 있었나 보네. 들어보니 아버지 유산이었다는데 원래는 동생이 받았던 거였다나 봐. 그치만 형이 그리 됐으니 거기서 농사 지으라고 했던 모양인데 다행히 지금은 농사도 안정돼서 잘 살고 있어. 상추 농사가 돈이 꽤 되나 보네. 그게 잘만 하면 돈이 아주 많이 된다나 봐. 지금은 그 동생까지 회사 그만두고 내려가서 상추 농사를 짓는다고 하더라고. 진짜? 그렇게 잘 된대? 잘만 하면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나 봐. 그래? 그럼 우리도 나중에 당신 은퇴하면 상추 농사 배워서 해볼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이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아, 농사가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알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 그 힘든 걸 당신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정숙이 보니까 못할 것도 없겠더라고. 거기다 당신도 예전부터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 짓고 싶다고 했잖아. 시간 날 때마다 조금씩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아버님이 남겨주신 땅도 있으니 우리는 훨씬 유리하잖아. 진지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지만 그저 피식 웃을 뿐이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남편이 정숙 이야기를 다시 꺼냈어요. 그래도 정숙 씨한테 청첩장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상황이 힘든데 축의금 걱정할까봐 그렇지. 그렇긴 하지만 정숙 씨랑 당신이 절친 사이인데 아들 결혼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들으면 더 기분 나쁠 것 같아. 그렇겠지. 당연하지. 그냥 청첩장 주면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해. 남편 말에 마음을 정하고 며칠 뒤 정숙이를 만나러 나섰습니다. 그새 정숙이는 살이 더 빠져 있었어요. 볼살이 눈에 띄게 빠져 얼굴선이 고스란히 드러난 모습이 차마 입을 떼기 어려울 만큼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 많이 바쁠 텐데 만나자고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어차피 퇴근 시간이라 괜찮아. 다행히 남편은 우울증이 나아지고 있어서 요즘은 유튜브 보면서 요리도 해놓더라고. 진짜? 요리에 취미를 붙인 건지 며칠 전에는 무 넣고 고등어 조림을 해놨더라니까. 근데 먹어보니 맛이 꽤 괜찮더라고. 앉은 자리에서 밥 2공기를 비웠잖아. 그 말을 하는 동안에도 정숙이의 얼굴에는 피로한 기색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웃을 때만큼은 전혀 달랐어요. 입가가 조용히 풀리며 번져나오는 미소에는 긴 시간을 묵묵히 견뎌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눈꼬리가 살며시 접히는 순간 말로는 다 옮길 수 없는 따스함이 그 안에서 함께 피어올랐어요.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무색할 만큼 그 웃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눈가가 시큰해졌습니다.
정숙이가 제 손을 가만히 잡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은미야, 난 진짜 괜찮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사실 예전에는 남편이 워낙 바쁘니 밥 한 끼 같이 먹을 시간도 없어서 많이 외롭고 그랬거든. 근데 요즘은 남편이랑 마주 앉아서 밥도 먹고 드라마도 보고 이런저런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아. 물론 몸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들어. 정말 다행인 건 남편이 집을 팔자고 했을 때 내가 뜯어말려서 우리 둘이 지낼 집은 한 채 있잖아. 난 그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할 뿐이야. 손을 마주 잡은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요즘 너한테 배울 게 참 많다. 모든 일에는 일어나는 이유가 있다고 하잖아. 이번 위기를 겪어내면 꼭 좋은 일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넌 학교 다닐 때부터 언제나 긍정적이었잖아. 내 생각에도 좋은 일이 꼭 생길 것 같아. 둘이서 손을 맞잡고 학창시절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다가 조심스레 청첩장을 꺼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 꼭 결혼해. 진짜? 정말 축하해. 며느리감은 괜찮고? 애가 아주 착해. 다행이다. 사실 우리 아들이 의사다 보니 여기저기서 선자리도 많이 들어오고 그랬잖아. 근데 난 돈 많은 집보다는 평범하고 인성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했거든. 딱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가 들어온 것 같아. 그렇지. 뭐니 뭐니 해도 사람 인성이 제일 중요한 거지. 와서 밥이나 먹고 가. 우리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당연히 가야지. 우리 남편이랑 같이 가면 좋겠지만 아직 우울증이 다 낫질 않아서 같이 가려고 할지 모르겠다. 정 안 되면 우리 딸이랑 같이 갈게. 난 괜찮으니까 그냥 와서 축하만 해줘.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내내 정숙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힘든 나날을 몸으로 받아내면서도 조금도 꺾이지 않던 눈빛이 걷는 내내 가슴 한켠에 조용히 남아있었어요. 그날 본 정숙이는 제가 오래 알아왔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단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하루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느닷없이 친정엄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평소 건강하셨던 분이라 그 말이 처음에는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상황이 믿기지 않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으니까요. 허둥지둥 지방으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정숙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은미야, 엄마한테 연락받았어. 많이 놀랐지? 목까지 차오른 말이 끝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심호흡을 한 뒤 겨우 말을 꺼냈어요. 건강하셨는데 어제 저녁에도 분명 통화했거든. 그러게 말이야. 엄마 전화 받고 깜짝 놀랐잖아. 나도 곧 내려갈게. 아니야. 너 바쁠 텐데 안 그래도 돼. 어머니가 너한테만 어머니야? 우리 한 동네에서 자라면서 어머니가 둘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당연히 내려가야지. 최대한 빨리 내려갈게. 정말 고맙다. 그 한마디를 어렵게 꺼낸 뒤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문득 엄마의 익숙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별일 아닌 듯 건네던 말투, 무심한 듯 챙겨주던 그 손길까지 하나씩 또렷하게 되살아났어요. 새벽부터 주방에서 들려오던 인기척, 아무 일 없던 날에도 늘 먼저 불러주던 그 목소리, 당연한 듯 이어지던 하루의 풍경들이 이제는 다시는 닿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으면 엄마의 온기가 아직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아서 차마 눈을 뜨기가 어려웠어요. 잊으려 할수록 더 선명해지고 흘려보내려 할수록 더 깊이 파고드는 기억들이 가슴 한가운데 자리를 잡은 채
좀처럼 물러나질 않았습니다. 엄마는 늘 그 자리에 계셨는데 이제는 그 자리만이 텅 빈 채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가 자꾸만 가슴 깊은 곳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 오빠와 올케 언니 눈이 시뻘개진 채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이 조용히 닿아 있었으니까요. 아파트에 살던 오빠 부부가 홀로 계신 엄마를 위해 집을 새로 지어 함께 지내온 터라 늘 마음 한켠에 감사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무뚝뚝한 면이 없잖아 있었지만 그 속이 얼마나 깊은 사람인지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런 올케 언니를 각별하게 여겼던 만큼 올케 언니의 슬픔도 그에 못지않게 깊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숙이도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마주치는 순간 말 한마디 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한동안 그렇게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바쁠 텐데 고맙고 미안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발인 때까지 여기 있다 갈 거니까 그런 줄 알아. 너 일해야 하잖아. 회사에 말하고 왔어. 동료들한테 미안하긴 한데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이해해 주더라고. 같이 일하는 분 친구가 당분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다른 일도 아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만사 제쳐두고 와야지. 정말 고맙다 친구야.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 앉는데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하네. 희한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사실 며칠 전에 엄마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엄마한테? 근데 엄마가 하는 말이 니네 어머니가 돈을 50만 원이나 주고 가시면서 나 밥 사주라고 했다는 거야. 우리 엄마가? 남편 사업 망한 걸 동네에서도 다 알고 있잖아. 그러니 어머니 기회도 들어갔겠지. 엄마 말로는 내 걱정 많이 했다더라고. 암튼 우리 엄마한테 돈을 주고 가셨다는 거 있지.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정숙이는 명절 때나 엄마 생일을 항상 챙기곤 했어요. 엄마는 늘 그런 정숙이에게 마음 깊이 고마워했습니다. 한참 동안 눈물을 쏟고 나서야 겨우 입을 뗐어요. 엄마가 너한테 고마운 게 많았잖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가고 싶었나 보네. 어머니께서 직감하셨던 게 아닌가 싶다. 그러게 말이야. 나한테도 어제 전화해서 건강 챙기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일이 될 줄 미리 직감하고 그러신 게 아닌가 싶다. 당신의 생명이 꺼져가고 있음을 미리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주변을 살피셨다는 것이 그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비 며느리와 예비 사돈 두 분도 장례식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조문을 마치고 인사를 나눴어요. 잠시 후 예비 사돈 두 분은 자리를 떴지만 예비 며느리는 남겠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렸지만 뜻을 꺾지 않았어요. 그 마음 씀씀이가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정숙이에게도 예비 며느리를 소개했는데요. 열심히 일을 돕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던 정숙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며느리감이 아주 예쁘네. 그지? 애가 참하고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어. 우리도 아주 마음에 든다니까. 근데 며느리가 서울 사람이지? 서울에 살고 있지. 웃으며 대답했더니 정숙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정숙이의 시선이 예비 며느리를 쫓고 있었거든요. 단순한 관심이라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 눈빛 어딘가에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감 같은 것이 얼핏 비쳐 보였어요. 결국 참지 못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아, 우리 며느리를 왜 그렇게 뚫어지게 바라보는 거야?
내가 그랬나? 계속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잖아. 혹시 아는 사람이니? 아니야. 그냥 너무 예뻐서 자꾸만 눈길이 가네. 진짜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예쁘고 참하다. 그지? 애가 참 착하더라니까. 정숙이가 칭찬을 이어갔기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장례가 끝나고 일주일쯤이 지났을 무렵 정숙이가 집으로 찾아오면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정숙이가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오늘 일하러 안 갔어? 지금 일이 문제가 아니야. 일이 문제가 아니라니. 집에 아무도 없지? 다들 회사 갔지. 그럼 잠깐만 여기 앉아봐. 정숙이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소파로 이끌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영문을 알 수 없어 그저 자리에 앉았어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사실은 말이야. 너네 예비 며느리 내가 아는 사람 같아. 뭐? 아는 사람 같다니. 모른다고 했잖아. 그건 장례식장이니까 그렇게 둘러댄 거고. 그럼 그날 예비 며느리를 뚫어지게 쳐다봤던 게 아는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야? 맞아. 딱 보자마자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 근데 역시나 날 못 알아보더라. 얼굴까지 기억할 정도면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평소에 우리같이 청소하는 사람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해서 얼굴도 제대로 쳐다본 적 없으니까 당연히 나를 기억 못하는 거지.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정숙이가 누구를 겨냥하는 것인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정숙이 입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이 흘러나왔어요. 너네 예비 며느리 말하는 거잖아. 난 살다 인성이 그렇게 바닥인 사람은 처음 봤잖니.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 너네 예비 며느리한테 갑질 안 당한 사람이 없을걸. 사사건건 시비에 짜증에 진짜 인성을 어디다 팔아먹었나 싶을 정도야. 내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몇 날 며칠을 생각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대체 직업이 뭔데 젊은 사람이 왜 아침에 퇴근하는 것처럼 집에 들어가는 거야? 같이 일하는 사람 대부분이 대체 무슨 일 하는지 궁금해한다니까.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닐까? 내가 이럴 줄 알고 녹음까지 해왔어. 한번 들어볼래? 누구 목소리를 녹음해? 혹시 우리 예비 며느리? 맞아. 들어보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걸? 정숙이가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는데요. 스피커 너머로 흘러나오는 목소리에서 비속어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히 예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넋이나간 채 멍하니 앉아있자 정숙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때? 너네 예비 며느리 목소리가 맞지? 충격으로 시선을 허공에 던진 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 사람이 살다 보면 욕설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 근데 엄마 뻘 되는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쌍욕을 하는 건 진짜 잘못된 거잖아.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야. 저번에는 내가 계단 청소를 하고 있었거든. 근데 하필 너네 예비 며느리가 계단을 올라가다가 나랑 살짝 부딪혔어. 그래서 내가 즉시 죄송하다고 사과했거든. 그랬는데도 먼발 저발하면서 쌍욕이 터져나오더라니까. 하도 속상해서 다른 동료들한테 하소연을 했더니 다들 하는 소리가 아파트 안에서 인성을 얻다 팔아먹은 여자라는 소문이 자자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녹음까지 해온 거야. 정숙이가 잠깐 숨을 골랐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는 동료 말로는 전에 너네 예비 며느리가 누군가랑 통화하면서 지하주차장 계단을 올랐다는데 의사 남친 만나서 팔 잡히게 생겼다는 말까지 하더래.
근데 그게 네 아들일 줄 누가 알았겠어. 진짜 그런 말을 했대? 진짜라니까. 엄청 공들이고 있다는 말도 했다고 하더라고. 한동안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단정하던 눈빛이, 사람을 먼저 살피던 그 온기가, 말 한마디도 조심스럽게 고르던 그 모습이 차례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 모든 것이 그 순간 산산이 흩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넋이나간 채 자리에 앉아있자 정수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인데 확인은 해봐야 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나랑 같이 일하면서 네가 직접 확인해 볼래? 내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믿기 어려운 상황이잖아. 그리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을 수도 있고 말이야. 분명히 봤다면서. 그래도 세상에는 비슷한 사람도 많고 그렇잖아.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워낙 참해서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도 헷갈리긴 마찬가지야. 그래서 말인데 네가 나랑 한 일주일만 같이 일하면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회사에서 그걸 이해해 줄까? 일 배우고 싶어서 나 따라다닌다고 하면 가능할 거야. 원래 신입 들어오면 데리고 다니면서 일 알려주고 그러거든. 잘 둘러대면 문제될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일하면서 네 눈으로 직접 봐봐.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어. 정수기의 말이 마음을 깊게 흔들었고 결심이 섰어요. 남편과 아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정수기가 일하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생각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습니다.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 무릎이 시큰거릴 지경이었으니까요. 구석구석 걸레질을 하는 내내 정수기가 어떻게 이 일을 이어오고 있는지 새삼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많이 힘들지? 하루 이틀 안에 본 모습을 보게 될 거야. 운동한다고 꼭 계단으로 다니거든. 그로부터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정수기가 예민하게 귀를 세우더니 낮게 말했어요. 평소 굽이 높은 구두 신고 다니잖아. 근데 팔찌까지 올라가기 힘들다고 구두를 손에 들고 맨발로 올라와. 맨발로? 살다 살다 저렇게 특이한 사람은 처음이라니까. 거기다 누구랑 통화하는 건지 쩌렁쩌렁 전화 통화하면서 올라온다니까. 정수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계단 아래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목소리였어요. 평소 조곤조곤하던 말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이 맞나 싶어 혼란스러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계단을 오르던 예비 며느리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양말을 내려다보더니 이내 우리 쪽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아줌마, 청소 똑바로 한 거 맞아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똑바로 했는데 내 양말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어요? 둘이 짱 박혀서 논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줌마 월급 관리비에서 다 들어가고 있는 거니까 똑바로 하세요. 안 그러면 말해서 잘라버릴 테니까. 예, 죄송합니다. 정수기가 고개를 숙여 사과하는 동안 기가 막힌 게 또 하나 있었는데요. 예비 며느리는 내내 사람 얼굴 한번 제대로 안 봤어요. 시선은 줄곧 휴대폰에 고정된 채로 말만 내뱉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하고 말할 때는 얼굴을 보고 말하는 게 예의가 아닐까요? 순간 예비 며느리가 획 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를 푹 숙였어요. 이 아줌마 진짜 웃기네. 내가 왜 상대할 가치도 없는 당신들이랑 눈을 맞춰야 해? 그러다가 그 가난이 나한테까지 전염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야? 아줌마는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몰라요? 청소나 하면서 겨우겨우 먹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훈계질이야? 예비 며느리가 쏘아붙이는 말 사이사이로 비속어가 거침없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 제가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하고 있던 마스크를 벗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예비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영주 씨 맞죠? 뭐야, 당신이 뭔데 내 이름을...
그제야 제 얼굴이 눈에 들어온 것일까요? 예비 며느리가 들고 있던 신발과 휴대폰을 그대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가 알던 이영주 씨가 맞는 것 같네요. 어머님? 어머님이 여기 왜? 이영주 씨 행실이 워낙 유명해서 확인해 보러 왔는데 그동안 우리가 알던 이영주 씨가 아닌가 보네. 네가 이런 거 우리 아들도 알고 있니?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오늘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안 좋아도 너처럼 갑질을 하고 다니진 않지. 안 그렇니? 네가 지금 말한 거 전부 녹음됐으니까 우리 아들한테 말할 거야. 이런 인간 쓰레기인 줄도 모르고 우리가 미쳐도 한참 미쳤네. 더 이상 우리 아들 앞에 나타나지 마. 모아놓은 돈이 없어도 직업이 변변치 않아도 그저 인성 하나만 보고 좋아했던 건데 이제 보니 재활용도 안 되는 인간 쓰레기였네. 그 순간 예비 며느리가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제 발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게요. 정말이에요. 어디서 감히 내 몸에 손을 대? 제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얼굴이 순식간에 사색으로 변해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을 다잡고 남편과 아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아들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도 곧바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공부에만 매달려 살아온 탓인지 작정하고 접근한 이영주의 속내를 눈치채지 못했던 모양이었어요. 우리에게조차 그토록 철저하게 연기를 해왔으니 아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알아채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그러는 사이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이 다니는 병원 간호사가 친구인 이영주와 짜고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거기다 이영주가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는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연기자가 되겠다며 학원까지 다녔지만 뜻대로 풀리지 않자 이른바 취직을 목표로 삼고 움직였다는 것이었어요. 그 모든 사실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앞에서 보여줬던 단정하고 반듯했던 모습이 전부 꾸며낸 것이라는 사실이 한동안 믿기지 않을 만큼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온 가족이 한동안 그 충격의 무게 속에 잠겨 있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어느 저녁 남편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숙 씨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그러게 말이야. 장례식장에서 정숙이가 한눈에 알아봤으니 망정이지.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내 생각에는 장모님께서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생각해봐. 정숙 씨가 결혼식장에서 이영주를 봤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거 아냐. 근데 장례식장에서 봤으니 당신한테 모든 걸 털어놓을 수 있었던 거지. 장모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선물을 주고 가신 것 같아. 그런가? 갑자기 그리 가신 것도 손주 걱정 때문에 그랬던 건가? 엄마 생각이 밀려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기다려주다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그래서 말인데 정숙 씨한테 큰 은혜를 입은 건 사실이잖아. 그렇긴 하지. 돌이켜보면 정숙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예전에도 내가 대학에 안 가겠다고 했을 때 정숙이가 끝까지 날 자꾸 설득했거든. 근데 대학 졸업하고 들어간 회사에서 당신을 만났잖아. 이래저래 정숙이가 많이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남겨주신 땅 말이야. 그 땅에서 농사짓던 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못하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 갑자기? 연세가 있으시다 보니 자식들이 말리나 보더라고. 그 전화 받고 갑자기 정숙 씨네가 떠올랐어.
정숙이네가 떠올랐다니. 정숙 씨 남편 말이야. 아직도 집에만 있다며. 우울증이라는 게 쉽게 낫는 병이 아니더라고. 그때 내가 민철이 얘기한 적 있잖아. 사원방하고 민철이 아내가 민철이 데리고 시골로 내려가서 농사 시작했다고. 그때 민철이도 우울증이 심했거든. 근데 조용히 아내랑 농사일 하다 보니 많이 나아졌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말인데 혹시나 정숙 씨도 농사 지을 생각 있는지 한번 물어놔봐. 생각 있다고 하면 거기서 농사 지으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농사가 쉬운 일이 아닌데 바로 시작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렇잖아도 내가 민철이한테 미리 말했더니 내려만 오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 다행히 민철이랑 나랑 고양이 같아서 차로 20분 정도라 오며 가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진짜로 도와주겠다고 했어? 민철이 부부도 예전에 고생 많이 했잖아.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한번 물어봐. 며칠 뒤 정수기를 만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뜻밖에도 정수기는 미안해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반기는 눈치였어요. 남편이 계속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니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요. 그렇게 두 사람은 짐을 꾸려 시골로 내려갔고 낯선 땅에서 농사일을 하나씩 배워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버텨주지 않는 날도 많았고 생각처럼 되지 않아 지쳐 쓰러지는 날도 있었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를수록 정숙이 남편의 얼굴빛이 조금씩 달라져 갔습니다. 흙을 만지는 손에 힘이 붙고 아침에 눈을 뜨는 이유가 생겼다고 했으니까요. 민철 씨 부부가 그 곁에서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몇 해가 지나자 수익이 꽤 난다며 정숙이가 땅 대여비 명목으로 돈을 보내왔지만 남편이 다시 돌려보냈어요. 나중에 우리도 내려가서 농사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때 도움 많이 주세요. 그 한마디만 남긴 채였어요. 그 뒤로 우리는 종종 정숙이네 집에 찾아가 주말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별것 아닌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 시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인연은 애써 나서지 않아도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결국 서로에게 이끌리는 것일까요? 어느 날은 정숙이 생일이라 남편과 함께 축하해주러 가기로 했는데요. 아들을 데려갈 생각은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아들이 먼저 말을 꺼내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 저도 같이 가도 돼요? 너도? 그때 워낙 경황이 없어서 정숙이 이모한테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못 드렸잖아요. 겸사겸사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매일같이 지루하게 보내다 보니 바람도 쐬고 싶고요. 시간은 괜찮아? 네, 시간 괜찮아요. 파혼 이후 무기력하게 지내던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반가움이 먼저 잔잔하게 마음을 채워왔습니다. 그렇게 정숙이네 집에 들어서니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그 곁에 정숙이 딸 지아도 있었어요. 어릴 때는 아이들끼리 자주 어울려 놀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색하게 웃음을 주고받더니 이내 옛 추억들을 하나씩 꺼내며 하하호 웃음꽃을 피웠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파혼 이후로 아들이 그토록 활짝 웃는 모습을 본 것이 얼마만인지 몰랐거든요. 둘이서 한참 동안이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지아가 먼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자 아들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차 없다고 했잖아. 내가 데려다 줄게. 그럼 오빠 돌아서 가야 하잖아. 괜찮아. 아니야. 나도 혼자 가려면 심심했는데 같이 가자.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지아야, 오빠가 데려다 준다고 하니까 타고 올라가렴. 아니면 기차 타고 몇 번이나 갈아타야 하잖아.
알겠어요. 지아가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이후로도 둘이 자주 만난 모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 입에서 뜻밖의 말이 흘러나왔거든요. 엄마 아버지, 사실은 지아랑 사귀고 있어요. 뭐? 진짜야? 네. 옛날부터 지아가 참 어른스럽고 그랬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속도 깊고 그렇길래 제가 고백했어요. 속도 깊고 얼굴도 예뻐서겠지. 장난스럽게 받아쳤더니 아들 얼굴이 금세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지아는 정수기가 젊었을 때 모습을 그대로 빼닮아 누가 봐도 환하게 빛나는 얼굴이었거든요. 그 뒤로 둘은 양가의 전폭적인 응원 속에 1년간 만남을 이어갔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아픔을 훌훌 털어내고 환하게 웃는 아들을 바라보며 그제야 마음이 비로소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아들, 딸을 낳고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인연이라는 것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정수기와 제가 사돈 사이가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오랜 시간 쌓이고 쌓여 결국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온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평소 딸 같은 며느리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던 남편은 정말로 딸 같은 며느리를 봤다며 날마다 흐뭇해하고 있어요. 그 모든 일을 겪으며 느낀 것이 있는데요.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일들에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그저 버티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지만 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닿을 수 있었구나 하고 말이죠. 돌이켜보면 가장 힘겨웠던 순간들조차 결국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목이었음을 뒤늦게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것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닐까 싶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